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패가망신, 패가망신. 3초. 제 인생을 바꾼 그 짧은 순간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충수 버튼을 누르는 그 3초 동안 제가 내린 결정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위로 올라갈 건지, 아래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 그냥 나가버릴 건지. 그때 제가 선택한 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패가망신이에요. 패자는 무너질 패, 가자는 집가, 망자는 망할 망, 신자는 몸신. 합치면 집이 무너지고 몸이 망한다는 뜻이죠.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가정도 파탄나고 자신도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에 민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민왕이 처음엔 정말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신하들도 모두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궁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겠다며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이느라 나랏돈을 물수도 썼고요. 신하들이 말려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신하들을 멀리하고 아첨하는 간신들만 가까이 두기 시작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는 점점 기울어갔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 틈을 노려 제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민왕은 결국 자신이 쌓아 올린 왕조도 잃고 목숨마저 잃게 됐어요. 한때 번영했던 제 나라는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패가망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위로 올라가기로 했던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는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사실 그전까지는 안정적인 대기업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로 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 면접을 보러 가면서 문득 민왕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건 아닌 채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게 진짜 패가망신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비록 연봉은 적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진짜 패가망신은 돈을 잃거나 집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교학상장, 교학상장. 아침 지하철 2호선 출근길이었어요. 만원 지하철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학생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얘야, 고마워. 그런데 너도 많이 배우겠구나 하시면서 나도 너 같은 학생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지 알게 돼서 배우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 교학상장이라는 말이에요. 가르칠 교, 배울 학, 서로상, 잘할 장.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뜻이죠. 단순히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면서 함께 발전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중국 한나라 때 예기라는 책에서였어요.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태학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깨달은 진리였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시대 최고의 스승들조차 제자들에게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자는 내가 1000명의 제자를 가르쳤지만 사실 나는 1000명의 스승을 만난 셈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제자마다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스승도 계속 새로운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와 학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학생은 할머니의 인생 경험을 통해 예의와 지혜를 배우고, 할머니는 학생의 순수함과 요즘 세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마다 사실 저도 그들의 반응이나 질문에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다는 걸요. 진짜 성장은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커가는 거예요. 자유지정, 자유지정.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아파트 14층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딱 제가 누른 층에서 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도 뭔가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자유지정이에요. 자, 유, 지, 정. 자는 스스로 자, 유는 있을 유, 지는 가리킬 지, 정은 정할 정이에요. 직역하면 스스로 있는 것을 가리켜 정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남이 정해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지, 뭘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함께 할지 같은 큰 결정까지요. 이 모든 걸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 그게 바로 자유지정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등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현장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시면서 겪은 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황제는 현장법사에게 나라에서 정해준 경로로만 가라고 했어요. 안전하고 검증된 길로만 가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현장법사는 달랐어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해서 길을 정하고 싶어 했거든요.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서 17년 동안 인도를 다니면서 수많은 불경을 가져왔어요. 만약 그때 황제가 정해진 길로만 갔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많은 불교 병전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갔는데 문득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걸어왔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 과,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것들,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 어느 순간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길은 어디일까?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뭘 입을지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정하기. 점심 메뉴도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선택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요. 그렇게 조금씩 제 선택들을 늘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이 아닌 제가 정한 길을 걸을 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과 당당함. 그게 바로 자유지정의 진짜 의미였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누란지새, 누란지새.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저씨가 커피 12개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일회용 캐리어에 빼곡히 담긴 커피들이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위태롭게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들이 그 아저씨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정거장에서 급브레이크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누란지새예요. 누는 싸을 누, 라는 달걀란,
지는 갈지, 세는 세력이나 형세를 뜻하는 세자거든요. 달걀을 높이 쌓아놓은 것처럼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 한순간에 모든 게 엉망이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 왕이 천하통일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였어요. 당시 조나라의 책사 조사가 진왕에게 한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조사는 진나라가 비록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걀을 높이 쌓아놓은 것처럼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작은 충격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진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지만 결국 조사의 말이 맞았어요. 진나라는 통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농민 반란으로 순식간에 멸망했거든요. 그때 지하철에서 커피를 들고 계시던 그 아저씨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 삶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버려놓고 있었거든요. 회사 일, 부업, 자격증 공부, 인간관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아저씨의 커피처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때로는 모든 걸 다 잡으려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진짜 견고한 건 많은 걸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를 제대로 다지는 거더라고요. 견위치명, 견위치명.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아침 출근 시간,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더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명. 정장 입은 젊은 직장인이 망설임 없이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는 119에 신고하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오라고 소리쳤죠.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바로 견위치명이에요. 견은 볼견자, 위는 위험할 위자, 치는 이를 치자, 명은 목숨 명자거든요.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죠.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자신의 안위보다는 정의와 도덕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시대의 제나라 이야기예요. 당시 제나라 재상이었던 안영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제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적군이 성문 앞까지 몰려온 거예요. 왕은 겁에 질려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안영은 혼자서라도 성을 지키겠다고 나섰어요. 적이 쏜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와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때 안영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위험을 보고도 목숨을 아끼는 자는 진정한 신하가 아니다. 결국 안영의 용기에 감동받은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제나라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해요. 만약 안영이 그때 자신의 목숨만 생각했다면 제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용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 직장인분은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한 생명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는 자신이 늦을 수도 있고 혹시나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행동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응급처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견위치명의 정신을 보여준 거죠. 할머니는 다행히 무사했고요.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위편 3절, 위편 3절.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80 넘으신 것 같은데 화장을 정말 곱게 하고 계신 거예요. 립스틱도 발갛게 바르시고 볼터치도 하시고 심지어 아이섀도우까지.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월태화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월은 달, 월, 태는 모습, 태, 화는 꽃, 화, 용은 얼굴, 용. 달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꽃같이 고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완전 미인, 절세 미인 정도의 의미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양귀비를 만나게 되거든요. 양귀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황제가 처음 본 순간 완전히 넋을 잃었다는 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달빛처럼 은은하면서도 꽃처럼 화사하다고 했어요. 낮에 보면 꽃처럼 생기 넘치고 밤에 보면 달빛 같은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태화용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젊은 친구야, 나이 들면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야,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거란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남들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어. 그게 진짜 월태화용이야.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름다움이란 건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진정한 월태화용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용사비등, 용사비등.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비가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떨고 있던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털도 더럽고 삐쩍 말랐는데 눈만은 유독 반짝였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고양이를 다시 봤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털은 윤기가 나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왕족 같았어요. 용사비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과 뱀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뜻인데 여기서 용은 용, 사는 뱀, 비는 날비, 등은 오를 등이에요. 언뜻 보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건 당연해 보이잖아요? 용은 원래 하늘을 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뱀이에요.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 용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보잘것없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성공하거나 지위가 높아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치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나는 용처럼 변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농민 출신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심지어 건달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무도 그가 황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진나라가 무너지고 천하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유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뛰어난 인재들을 곁에 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며 점점 세력을 키워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초패왕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때 유방의 변화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땅을 기던 뱀이 하늘을 나는 용이 되었다고요. 그때 제가 봤던 그 길고양이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존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해진 거죠. 처음엔 그냥 불쌍한 길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고양이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비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이겨내며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간 거죠.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작도 끝을 알 수 없는 법이에요. 용사비등. 오늘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을 거예요. 괄목상대, 괄목상대.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저씨가 스마트폰으로 영어 회화 앱을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었는데 발음을 따라하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은 젊은 직장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살짝 피식 웃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이 영어 공부하는 게 우습게 보였나 봐요. 저는 그 순간 괄목상대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괄목상대. 이 네 글자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괄은 긁을 괄, 목은 눈목, 상은 서로 상, 대는 대할 대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서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누군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시대 오나라에 여몽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력만 뛰어나고 학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골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나라 왕 손권이 여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이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겠소? 여몽은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바쁜데 언제 책을 보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손권이 내가 너에게 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견문을 넓히라는 거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몽이 마음을 바꿔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책도 보고 병법서도 읽고 정치에 관한 책도 탐독했거든요. 몇 년이 지나 노숙이라는 또 다른 장군이 여몽을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여몽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노숙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전에 그 무식한 장군이 아니라 깊이 있는 견해를 가진 지식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노숙이 장군이 이렇게 학식이 풍부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몽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비는 4월 동안 보지 않으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하철에서 만난 그 아저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묻는데 그 아저씨가 유창하게 영어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젊은 직장인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완전히 딴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결국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예요. 오늘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단정짓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금이 환양, 금이 환양.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년 전에 잃어버린 반지가 서랍 구석에서 나왔고, 버스도 딱 맞게 왔고, 신호등도 모두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지하철 2호선에서 만난 한 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금이 환양이에요. 금은 비단 금, 의는 옷의, 환은 돌아올 환, 향은 고향 향.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고향에 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마치 고등학교 동창회에 벤트 타고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싸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함양성에 입성했을 때의 일이에요. 부하들이 왕께서는 이제 관중 땅에 머물면서 천하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조언했거든요. 하지만 항우는 화려한 궁궐을 보면서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고향인 초나라 강동 땅이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귀해지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도 밤중에 다니는 것과 같다. 누가 알아주겠는가. 성공의 기쁨을 고향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성공이 뭔지에 대한 거였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젊은이, 성공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너를 잊게 해준 사람들이야. 그 순간 항우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걸 이뤄도 그 기쁨을 나눌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고향이구나 싶었죠. 금이환양, 단순히 성공해서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였네요. 호가호위, 호가호위. 회사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제가 입고 있던 건 평소보다 한 사이즈 큰 정장이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인턴들 앞에서 마치 제가 팀장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일부러 빌려 입은 옷이었죠. 근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더라고요. 호가호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우호, 빌릴가, 호랑이호, 위엄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는 별다른 힘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지위를 내세워 허세를 부리는 상황을 말하죠. 요즘으로 치면 백 없는데 백 있는 척하기 정도랄까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이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죠. 여우는 죽기 직전에 꾀를 댔어요. 잠깐, 나를 잡아먹으면 안 돼. 나는 하늘의 제왕이 보낸 모든 짐승의 왕이야. 호랑이가 의심스러워하자 여우가 제안했죠.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앞장서서 걸어볼게. 다른 동물들이 나를 보고 도망가는지 확인해봐. 호랑이는 호기심에 여우 뒤를 따라갔어요. 정말로 모든 동물들이 그들을 보자마자 도망쳤거든요. 하지만 동물들이 무서워한 건 여우가 아니라 뒤에 있던 호랑이였죠. 여우는 이걸 이용해서 자신이 정말 짐승의 왕인 것처럼 속였던 거예요. 그 회사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던 제가 딱 그 여우였어요. 저는 그때 신입사원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인턴들 앞에서는 마치 오래된 선배인 것처럼 굴고 있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요. 정작 그 팀장님과는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팀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너 인턴들한테 네가 내 오른팔이라고 했다며? 그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몰라요. 결국 인턴들 앞에서 사과해야 했죠. 진짜 실력은 빌려올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절장보단, 절장보단.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 모든 걸 다 잃어봤어요. 회사는 망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죠.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완전히 해부해봤어요. 못생긴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장점들도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절장보단이에요. 자를 절, 길장, 보탤 보, 짧을 단. 긴 것을 잘라서 짧은 것을 보탠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는 걸로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리사이클링 같은 건데 옛날 사람들이 이미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연나라의 소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했던 게 자기 나라 신하들의 정난점을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어떤 신하는 전쟁은 못하지만 농사정책은 천재였고 또 어떤 신하는 외교는 꽝이지만 내정 관리는 쾌고였어요. 보통 임금들은 완벽한 신하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소왕은 달랐어요. 각자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뛰어난 부분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나라가 그 시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결국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사업 감각은 꽝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있었거든요. 돈 관리는 못했지만 아이디어는 넘쳤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만 보면서 자책하고 있었는데 정작 제가 가진 장점들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과 협력으로 채우고 제 장점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결국 절장보다는 혼자서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채워주는 지혜였던 거네요. 온고지신, 온고지신.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세요?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살면서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 식비가 3,000원이었는데 편의점에서 제일 싼 라면을 사서 계란 하나 넣고 끓여 먹는 게 최고의 호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것을 되새기고 새것을 안다는 뜻인데요. 온은 따뜻할 온, 고는 옛고, 지는 알지, 신은 새로울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인데 당시 춘추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옛날에 좋은 제도들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지혜를 공부하고 되새기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마치 어른들이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 같지만 공자는 단순히 옛날을 그리워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거였죠. 만약 여러분이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가난했던 대학 시절이 제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지금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라면 하나로도 행복했던 그 마음을 되찾으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가야 할 그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의 순수함과 간절함을 기억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고지신이에요. 천편일률, 천편일률.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보통은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튼을 누르자마자 딱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있던 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보여. 옷도, 머리도, 말투도.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천편일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조의 편편, 일의 률률. 천편의 글이 모두 한 가지 율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게 똑같다는 거죠. 다양성이 없이 전부 비슷비슷하다는 의미예요.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그램 피드가 다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같은 카페, 같은 포즈, 같은 필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남북조 시대 한 문학평론가가 당시 시인들의 작품을 보고 한탄했던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때는 시를 쓸 때 정해진 형식이 너무 엄격했어요. 몇 글자, 어떤 운율,
어떤 주제까지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시인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었지만 틀에 갇혀서 결국 비슷한 작품만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마치 지금 아이돌 그룹들이 다 비슷한 컨셉으로 데뷔하는 것처럼요. 그 평론가는 이런 상황을 보며 1000편의 글이 모두 한 가지 율조 같다고 비판했던 거죠.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 말씀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집에 와서 제 옷장을 열어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검정, 회색, 베이지 톤의 옷들만 가득하고 스타일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SNS도 확인해 갔는데 제 게시물들이 다 똑같은 각도,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안전한 선택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남들과 다르면 튀어 보일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천편일률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거든요. 평소 안 가던 길로 출근하고 안 먹어본 음식도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천편일률에서 벗어나니까 인생이 훨씬 재미있어졌어요. 근묵자흑, 근묵자흑.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저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기분이 무거웠거든요.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앉으신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젊은이, 요즘 힘든 일 있나 봐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자상해 보이시는 분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게 됐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근묵자흑이에요. 근은 가까울 근, 묵은 먹물 묵, 자는 사람 자, 흑은 검을 흑 자를 써서 먹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나빠진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묵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제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묵자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서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실수로 먹물을 쏟아서 온 손이 까맣게 되었죠. 그때 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보거라, 먹물 근처에 있으면 손이 검어지듯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마음도 검어진다. 이때부터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 아주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회사 동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맨날 불평 불만만 하고 뒷담화만 하는 사람들이지? 젊은이가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똑같아져 버린다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만나서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좋아져. 그게 바로 인생의 지혜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걸 바꿨어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가짐도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금목자흑. 먹물 가까이에 있으면 검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상전벽해, 상전벽해.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지나다니는 골목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양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어제까지 있던 낡은 집들이 모두 사라지고 번쩍번쩍한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를 보고 옛사람들이 만든 말이 바로 상전벽해예요. 상전벽해는 뽕나무밭 상, 밭전, 푸를 벽, 바다 해 이렇게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인데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쓰는 말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나라 때 마고라는 선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방평이라는 도사를 만나게 돼요. 마고가 왕방평에게 말하길 내가 태어난 이후로 동해가 3번이나 뽕나무밭으로 변했다가 다시 바다가 되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 바다가 육지가 되고 다시 바다가 되는 걸 3번씩이나 봤을까요? 그 말을 들은 왕방평이 깜짝 놀라면서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변화라는 게 정말 무서우면서도 신기하다는 거였어요. 그 골목에서 뛰어다니던 고양이도,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던 평상도, 아이들이 놀던 놀이터도 모두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바로 인생이더라고요.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전벽해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견물생심, 견물생심. 여러분,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사건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지하식품관을 구경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말이죠. 입구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냥 보기만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견물생심이라는 말인데요. 볼견, 물건물, 날생, 마음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가를 보고 나면 갖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원래는 사고 싶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갑자기 갖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온라인으로만 보던 옷을 매장에서 직접 보니까 갑자기 사고 싶어지거나 친구가 쓰던 향수 냄새를 맡고 나서 나도 똑같은 걸 사고 싶어지거나 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 표현은 사실 중국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한 선비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비단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그 비단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꾸만 눈이 가더래요. 선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청렴한 사람이다.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 비단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비단으로 옷을 해 입으면 얼마나 멋질까? 부인에게 선물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결국 그 선비는 비단을 사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고. 견물생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백화점에서 어떻게 됐냐고요? 처음엔 정말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빵집 앞을 지나면서도 그냥 냄새만 맡고 지나가려고 했고요.
그런데 진열된 마카롱들이 너무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핑크색, 연두색, 노란색까지 마치 보석 같아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게 견물생심이구나. 보기 전까지는 전혀 사고 싶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하나가 다 가져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결국 6개들이 마카롱을 사서 나왔어요. 친구를 만나서도 마카롱 이야기만 계속했고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겠죠? 화이부동, 화이부동.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크게 싸우고 나서 혼자 동네를 걷고 있었거든요. 다 제 고집 때문이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밀어붙였다가 결국 친구들과 등 돌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사람은 말이지 서로 다른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거라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화이부동이에요. 화자는 화목할 화, 이자는 어조사 이, 부자는 아닐 부, 동자는 같을 동자예요. 풀이에 보면 화목하되 각지는 않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요즘 말로 하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어울려 사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회사에서도 보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 춘추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군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지내지만 소인은 겉으로만 같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여기던 그런 세상에서 말이에요. 공자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혁신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할머니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다름 자체가 소중한 거였어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걸 못 봤던 거죠. 결국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제 고집이 틀렸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수어지교, 수어지교. 여러분,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편의점 가는 길에 한 마리 고양이를 봤거든요.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면서도 다른 고양이 한 마리 옆에 딴 붙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한동안 지켜봤는데 다친 고양이가 쓰러질 때마다 옆에 있던 고양이가 마치 부축해주듯이 몸을 기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수어지교라는 말이에요. 수어지교는 물수, 물고기어, 이을지, 사글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예요. 직역하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는 뜻인데 이게 왜 우정을 나타내는 말이 됐을까요? 물고기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물도 물고기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어 보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런 깊고 진실한 우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전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집신이나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유비가 제갈량의 오두막을 3번이나 찾아가서 간절히 도움을 청했죠. 그때 제갈량이 유비를 받아들이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와 주공님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 같을 것입니다. 둘이 만나면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관계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제갈량이 없었다면 유비는 그냥 평범한 장사꾼으로 끝났을 거고, 유비가 없었다면 제갈량의 재능도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그 고양이들이 여전히 함께 있었거든요. 다친 고양이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옆에 있던 고양이가 계속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쓰러질 때 누가 내 곁에 있어줄까? 그리고 누군가 쓰러질 때 내가 곁에 있어줄 수 있을까? 진짜 친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물과 물고기처럼 말이에요. 음풍영월, 음풍영월.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진짜 바보였구나 싶었어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도 올리고 좋은 차도 샀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매일 똑같은 루틴에 갇혀서 살면서도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강다리를 걸어가던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너무 평온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음풍영월이에요. 음은 을풀 음자, 풍은 바람 풍자, 영은 을풀 영자, 월은 달 월자거든요. 바람을 읊고 달을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풍류를 아는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과나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삶 자체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치적으로 자천당해서 황주라는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됐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절망했을 텐데 소동파는 달랐어요. 적벽강 옆에서 달빛을 보며 시를 쓰고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며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물 위에서 밤새 시를 읊으며 즐거워했다고 해요. 권력도 명예도 다 잃었지만 오히려 진짜 인생의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때 그가 쓴 적벽부라는 작품이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날 한강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났어요. 다음 날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봤거든요. 할아버지는 퇴직하신 지 10년이 됐는데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강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더라고요. 젊을 때는 돈 벌기에만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음풍영월은 게으름이 아니라 진짜 삶의 여유를 아는 지혜예요. 바쁘게 달려가다가도 잠깐 멈춰서 바람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음덕양보, 음덕양보. 긴급 속보입니다.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 정말로 방송국 니스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제 새벽 3시야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보통은 안 받잖아요. 그런데 뭔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받았더니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낯선 할머니 목소리인데 너무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 상관과 너무 딱 맞아떨어져요. 음덕양보라는 말인데요. 음은 숨을 덕은 덕행의 덕, 양은 볕양, 보는 보답의 보예요. 숨어서 베푼 덕이 양지에서 보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양만리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해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관청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게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상부에서 허락받지 않고 멋대로 창고를 연 거니까요. 다른 관리들은 다 말렸어요. 너 나중에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양만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규정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죠. 몰래 밤에 창고를 열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곡식을 나눠줬어요. 백성들은 누가 도와준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고마워했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황제가 이 일을 알게 됐어요. 백성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소문이 퍼진 거예요. 황제가 양만리를 불러서 크게 칭찬하고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켰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 선행이 결국 큰 보답으로 돌아온 거죠. 그 새벽에 걸려온 전화 얘기로 돌아가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치매에 걸린 남편분이 집에서 나가신 걸 찾고 계시는 거였어요.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아직 못 찾겠다고 하시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셨어요. 그런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더니 길에서 주운 종이에 적혀있던 번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기억이 났어요. 몇 달 전에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넘어지셨을 때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도와드렸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고맙다면서 제 번호를 적어달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연락이 안 오길래 아마 잃어버리셨나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실종된 분이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제 번호가 적힌 종이를 찾으신 거였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친절이 몇 달 후에 한 가족을 구하는 일로 돌아온 거죠. 음덕양보가 정말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